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이 벌써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동학은 최재우가 1860년에 만든 종교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우리나라 전통의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전래된 천주교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종교인데요. 천주교는 그때 당시에 서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라는 종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문으로 처음에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름을 동학이라고 붙였을까요? 네, 서학, 천주교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도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은 동학의 이 동자가 바로 동력 동자이지요. 그리고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동학의 사상은 먼저 신학의 대상은 하늘입니다. 하늘. 천주, 다른 말로 상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울림. 네.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여기 동학에서는 한울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인여천.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늘과 같이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천, 역시 사람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이 매우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는데 여기에 지금 평등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동학의 바로 만민평등 사상, 이게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동학이 빠르게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조정에서는 동학을 사교라고 규정을 하고요.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든 지 3년 만에 1863년에 최재우가 체포가 되고요. 그 이듬해인 1894년에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 보면 처음에 1860년에 경주에서 최재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64년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저기 최재우 교주가 돌아가고 뭐죠? 죽고 나서도 동학은 그 교세가 꺾이지 않고요. 여기 보세요. 거의 전국의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요 인물로는 전봉준과 김계남을 썼는데요. 아마 전봉준이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일 겁니다. 여러분, 녹두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전봉준이 매우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자, 왜 그런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갑신정변 이후에도 양반과 지방 관리들의 행포는 여전히 심했어요. 근데 갑신정변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었죠. 그리고 청해 간섭은 여전히 심했겠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부, 지금은 정음입니다. 고붕수 조병갑의 횡포인데요.
전봉준의 아버지가 고부군수의 횡포가 너무 심하니까 네, 관청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죠. 하지만 이게 시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멈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횡포는 더 심해지고 전봉준의 아버지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봉준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부당한 거죠. 자, 고부군수의 횡포 몇 가지만 보면요. 자, 보세요. 지금 관청에 잡혀왔어요. 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고부군수 아버지의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칭찬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야 되죠? 당연히 아들인 군수가 내야 되죠. 근데 이 돈조차도 백성들로부터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농사를 지을 때 뭐 물건을 빌려준 것 같은데요. 그 물건값을 사용한 물건값을 내지 않았다고 지금 곤장을 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잡아놓고요. 돈을 내야 풀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 조병갑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이러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894년 1월에 전라북도 고부에서 먼저 농민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봉준이 주도를 하고요. 자, 고부가 농민에게 접수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조병갑을 처벌하고 그리고 농민들을 달래서 일단은 여기서 진정이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온 관리가 저기 누굽니까? 이때 봉기를 일으켰던 농민들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벌을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3월에 다시 농민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창에서 1차로 일어나게 되고요. 4월 달에 황토현에서 그리고 황룡에서 전투를 하고 이기게 됩니다. 농민군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4월 27일 날은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이러니 정말 조선 조정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화해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황룡 전적지 동학농민운동 승전기념탑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때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무기를 볼 수 있어요. 말은 조총이죠. 그리고 창, 대나무로 만든 창입니다. 그냥 군인들이 사용하는 창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태죠. 장태. 이렇게 전주성까지 동학농민군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자 조정에서는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막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떤 약속을 해놨었냐면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에게도 알려줘서 같이 파견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기로 하니까 청나라도 일본에 알렸겠죠. 그래서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가 5일에 도착하고 일본군은 6일에 도착하고요. 이렇게 되자 동학농민군은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조정과 화해를 합니다. 대신 요구 조건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조정과 화약을 맺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이 해산을 했으면 이제 청나라도 돌아가고 일본군도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군대를 파견한 김에 우리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경복궁을 침입하게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바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나라는 힘을 전혀 못 쓰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다시 동학농민운동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외세,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큰일이 생길까봐 우리가 해산할 테니까 다른 나라 군대를 물러가라고 했는데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됩니다. 보면 남원, 공주, 산청, 울산, 영천, 김해 등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김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하게 되고요. 전봉주는 나중에 9월 달에 삼례에서 다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자, 11월에 전봉준 부대가 우금치, 지금의 공주 지역에 여기 지도를 보면 이게 우금치 전투 11월 달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군에게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김계남 부대는 그 후에 청주를 공격하는데 마찬가지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군의 주력 부대들이 모두 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하게 되죠. 자, 12월 달에는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는데 12월 1일 날 김계남,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전봉준이 체포가 됩니다. 부하의 밀고로 체포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군의 개혁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지영이 쓴 동학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파란색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개혁안을 다른 말로 패정개혁안이라고도 합니다. 자, 탐관오리. 얼마나 백성들이 관리로부터 힘든 일을 당했으면은 발본해서 그러니까 찾아내서 없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횡포한 부호, 대부분들은 양반이겠죠. 백성들을 괴롭힌 부호들은 벌을 주자, 응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비문서는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신분제 사회에 대해서 없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 게 백정의 머리에 패랭이를 벗기고 갓을 씌울 거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위에 있는 게 패랭이에요. 여러분, 백정은 조선시대 때 백정은 도축업자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먹죠. 그러면 소와 돼지를 죽여서 고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은 굉장히 그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갓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 남자들은 뭐 양반이가 누군가 갓을 쓰고 다닐 수 있었죠. 근데 백정만큼은 못 쓰게 했던 겁니다. 그는 딱 머리에 뭘 쓰고 있는지만 보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패랭이를 쓰지 말고 갓을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잡세라고 했거든요. 원래 정해진 세금이 아니고 관리들이 그때그때 자기들이 그냥 세금을 지어서 만들어서 세금을 막 걷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외적과 연락하는 자는 뵐 것이라고 했죠. 이 조선 후기가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개항을 요구하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죠. 특히 청나라 내정 간섭 심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좋지 않은 짓을 많이 하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켜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일반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적과 연락하는 것도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 평균 분작은요. 토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야 된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군의 이 개혁안을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간 얘기 다시 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조선 후기 작년에 했던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사람이 미국 군인이에요. 갓을 쓰고 있죠. 갓. 발음이 뭐하고 비슷하죠? 신과 비슷하죠. 갓. 그래서 조선인들은 언제나 신과 함께 하는 건가 라고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걸 보진 않아서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요. 이 개혁안은 갑오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1894년 같은 해이죠. 이 갑오개혁은 여러분 잠깐만 얘기를 하면요.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주도권을 잡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에도 보면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내용이 또 나와요. 하지만 이 개혁 내용 중에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개혁안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에 대응하는 반제국주의적인 운동이었고요. 후에 의병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신문제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 갑오농민운동의 의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동학농민군이 사용했던 무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죽창은 대나무로 만든 창입니다. 그 다음에 낫, 호미 같은 건 농기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장태. 이거는 이제 총알을 막는 도구로 썼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본군들은 총도 신식총이었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동학농민군도 물론 여러분들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화승총이에요. 화승총은 뭐냐면 심지에 불을 딱 붙여서 치 타들어가다 다 타면 총이 빵 발사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던 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재장전 하려면요 1분이 걸려요. 근데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총은요 1분에 한 10발 정도 쏠 수 있었어요. 이러니 화력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보면 250대 1에서 500대 1 정도로 일본군의 화력이 우세했다라고 하죠. 이러니 아무리 동학농민운동군이 많이 모였을 때 2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는데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을 대항하기가 힘들었겠죠. 자, 생각해보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학농민군의 개혁안 중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고 동학농민군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자, 화면을 멈추세요. 네, 다 했습니까? 자, 이런 세상이지 않았을까요? 못된 관리,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가 없는 세상, 일본과 같은 외국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입이 없는 세상,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아마 동학농민군이 원하던 세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원의 첫 번째 주제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가 시작되고요.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